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정분실 1월 7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2020년 1월 7일 날 2020년 2020년이 오네요. 제가 진짜 2020년 또 이게 글자로 적혀있는 걸 보니까 또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왜냐면 제가 한 2010 몇 년쯤에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은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국의 등 돌린 PK 부산 경남이죠. 인물난 민주당. 그래서 이제 김두관의 SOS 쳤다. 뭐 이런 건데요. SOS를 칠 때 치셔야지. 하여튼 뭐 제가 기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악화한 PK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이제 대통령 측근 인사, 새로운 인물 명망가 중심으로 사람을 찾고 있지만 정작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출마할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좀 메이저급 사람이 하나 내려가서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다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겠습니까? 왜일까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의원이나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의원이 직접 뛰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가 않습니다. 그 민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에게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21대 총선에서 그 PK 지역 선거판을 가를 소위 낙동강 전선의 한 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낙동강 전선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전쟁 때 나온 용어인데요. 경상도 방어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판에서는 낙동강 전선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이 경상도에서 어느 정도 최후 방어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역구를 따야 된다. 민주당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출마자가 마땅치가 않고요.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옆 지역구인 양산 갑에서도 출마 예정이었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출마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험지로 통하는 서부 경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경남 진주 출신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영입해서 선거판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 장관에게도 그 진주에 나와서 서부 경남을 좀 이끌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답니다. 그냥 국방부 장관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남 진주 쪽은요, 제가 뭐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 점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요. 또 별로 그렇게 득본 게 없습니다. 현 정권 하에서도 그렇고 이전 정권 하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에도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민주당 쪽에도 별로 우호적이진 않은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자한당 쪽 후보들이 많이 되던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대학교가 한 6개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고 작은 대학이 한 6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나 뭐 중학교도 굉장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도시 자체가 교육도시고, 좀 약간 보수화된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어디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등 떠미는데도 안 나가겠다는 거는요, 뭐냐면,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된다. 라는 판단이 나온 거죠. 민주당은 이 밖에도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 2명에 대해서 PK 지역 영입을 시도했지만 당사자들의 고사로 불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수도권 지역에 달라라고 하고 있지 경남 지역에 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김영춘 의원 같은 경우에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선거에 나가달라고 요청하면 주저하는 분들이 많았다. 금방 달려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일단 계속 읽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결국 윤건영, 정경두 고사 이후 떠오른 것이 김두관 의원이었고
경남 남해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남지사를 지낸 바 있는 김두관 의원을 양산을 지역구에 차출시켜 경남 선거판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논리로 이제 김두관을 밀려고 하는데, 김두관도 사실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잖아요. 얘 되게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이장 출신에 노무현 정부 때 장관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저 경남지사 하다가 뭐 중간에 제가 대통령 선거 나오겠다고 이제 관두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김두관 의원은 당의 제의를 받고 최근 주변에 PK로 내려가면 어떻겠느냐며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김포 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포 갑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 김두관 의원이 수도권 재선보다 고향인 경남에 기반을 둔 정치에 마음이 다소 기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이 김두관 의원이 2012년 18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 출마를 위해서 경남지사직을 사퇴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한참 남아있었는데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도에 돼가지고 임기 2년 만에 자기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사퇴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PK 쪽의 민심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소 뜬금없는 지사직 사퇴 때문에 민심을 잃은 부분이 있고,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친노 친문도 김두관에 대해서 달갑게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김두관 의원 본인도 경남 양산을 출마를 놓고 고심이 깊은 상태라고 합니다. 김두관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한 의원은 어렵게 얻은 수도권 지역구 의원 타이틀을 내려놓고 지역 정치로 내려가는 모양새가 마치 대선 가도를 벗어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토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김두관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지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 실세라도 되는 줄 알고.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해찬 씨가 2012년도인가 뭐 2011년도쯤에 친문들 쭉 앉혀놓고 술 먹다가 거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씨도 있었고 김두관 씨도 있었는데, 야 요번에는 문재인이 후보하고 그 다음엔 김두관 밀어줄게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두관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녔다는데, 이런 인간이 무슨 대통령을 꿈을 꾸겠습니까? 에? 하여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그 서부 경남 쪽에, 그리고 이제 그 PK 쪽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주당 그 지역 사람들이, 부산 지역 사람들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산 서부 경남이 고향이고 하더라도 현 정부가 삽질하는 거를 뻔히 봤는데 어떻게 지지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경제도 개판인데. 무슨 저 서초동에 촛불 이렇게 막 모이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으쌰으쌰 하지 않습니까? 거기 20만이 모이고 30만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다못해 200만이 모였다 하더라도요,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거 다 흐트러 버리면요, 전국으로 뿌려버리면 한 줌도 안 되는 겁니다. 각 지역구별로. 그거 가지고 민심을 우리 편이라고 그래서 조국두둔하는 바람에 지금 지역의 어떤 민심은 더 안 좋아졌어요. 대다수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대통령 지지율 검사해 보시면, 여론조사 해보시면 뭐 54%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뭐, 그리고 딱히 대안이 안 보이니까 당장에는, 게다가 임기도 절반 이상 남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해보면요 한 30% 이상은 그냥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지금 지지하는 사람은 20%도 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아니죠. 자기도 알죠. 왜냐면 저 같은 사람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걔들이 현실 정치인인데. 하지만 티를 못 내는 겁니다. 절대로. 약한 티를 내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건 세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티를 안 내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삽질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삽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0년 1월 5일 나온 뉴스인데요. 친문 100명 이상 총선 출사표 59명은 경력의 문재인 표기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삽질 중에 삽질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친문 인사들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거 도전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및 대선 캠프 등에서 인연을 쌓았던 인사들을 통틀어 1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문 경력을 앞세우면서 선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319명 중에 이번 정부 들어 청와대 또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근무했거나 과거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은 총 10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9명은 경력란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이력을 적시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제 거장판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했다가 욕을 먹었었는데 내년 총선에 친문 인사 60명이 지금 공천 달라고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59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한 명 틀렸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트위터에서 저 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야 무슨 60명이냐 이러면서 또 욕을 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야 네가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제시해봐라 라고 하시는데요. 워낙 조각조각 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못할 건 아닌데 이걸 제가 보여드려도 여러분 눈에는 저한테 이렇게 못 믿겠다고 비판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게 보여줘도 못 봅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볼 깜냥이 안 되니까 이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선천적인 능력이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아무튼 광주 동구 남구 갑에 등록한 민주당 예비후보 3명은 모두 문 대통령 관련 경력을 기재했다. 윤영덕 후보는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표시했고, 이정희 후보는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최영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각각 경력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인천 서구 을에서는 인근, 그러니까 광주 서구 을에서는 양향자 후보가 경력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라고 적으면서 문 대통령 임명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출신끼리 경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박영순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선임 행정관과 최동식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 후보로 각각 등록을 했고요. 광주 광산을에서는 민영배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과 박시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장상황실 선임 행정관이 나란히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도전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 줄잡아 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광주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청와대에서 일하던 훌륭한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고향 광주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보시면 크게 착각하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2년 전에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에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시의원 출신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시의원 출신이거나 민주당 계열의 구청장 했던 사람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의 행정관으로 들어갑니다. 청와대. 그래서 광주 쪽에 지자체 짜잘한 잔잔바리 같은 건 정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대거 뽑아가지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청와대 안에서 삽질하다가 이제 그 경력 가지고 다시 본래 고향인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이제 들이미는 겁니다. 그전에 거기서 시의원 했고 구청장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경력을 부각시키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건 미천한 경력이니까. 선출직에 사실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건 없겠습니다만 시의원보다는 그래도 전에 행정관 경력이 더 빛난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우는 건 뭐냐? 일단은 내가 여당이랑 가깝다. 김용겸 씨가 청와대 파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여당이랑 가깝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일단요 2020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4월 총선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 아마 5월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일단은 2020년 예산
그 다음에 2021년 예산은 거의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쪽에 더 예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기껏 하는 게 2022년 예산을 태울 텐데 국회의원이 예산 태우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2022년에 나온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 돌아다니면서 약속해 주는 게 더 많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팔아가지고 내가 예산 끌어오겠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예산 다 태워졌거든요. 그 본인들이 청와대에서 그러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훌륭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역 일을 돌보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갔고요. 수도권 지역에 지방의 부동산 가격 폭락했죠. 왜냐하면 지방에 있던 돈이 수도권으로 몰렸으니까. 그 다음에 취업난 극심해졌고요. 자영업자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뭐 경제학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왜냐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경제학자들은. 특히 최백운 교수 같은 경우는 이걸 진짜 좆도 모르시던데 건국대. 그러면서 계속 나와서 무슨 경제가 어쩌니 뭐 이딴 소리 하시는데 경제는요 경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심리. 사실 경제공황도 결국엔 사람 심리 때문에 오는 거, 불안감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경제공황이 왜 오냐면 뱅크런이 왜 생기냐면요.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 5천만 원이 은행에 있는데 이게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 은행으로 몰려와서 내 돈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이미 그거를 여기저기 투자해놨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적어도 100명이 와서 달라고 하면 5천만 원 다 드릴 수 있지만 전부 다 몰려와서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공황이 시작됩니다. 내 주머니에 얼마 있는지 모르는 상태. 저는 이게 최저임금이 바로 그런 사태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저임금은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짠 편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진작에 10,000원이 넘어갔어야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 규모 대비하면 애진작에 10,000원이 넘어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 정부가 이제 그 경제정책을 잘 수행하면서 최저임금을 10,000원, 20,000원 올리면 상관이 없는데 경제정책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면서 경기가 안 좋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먹거리도 개발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소위 편의점이나 식당 주인들 얘기할 텐데 이런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마치 최저임금 탓인 양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내가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본인이 장사를 잘 못하는 건 잘 모르고 본인이 창의력이 없거나 주변에 편의점이 너무 우후죽순처럼 생겨가지고 수익이 안 나는 거는 모르고 이걸 전부 다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탓이니까 일단 사람 줄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 줄이면 본인이 가서 일해야 되거든요. 24시간. 그럼 본인 힘들죠. 힘들면 더 창의적인 경영이 안 되죠. 그러면 더 꼬라박습니다. 결국에는 폐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폐업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교롭게도 많아지게 되면 최저임금은 실제 영향을 안 줬는데 최저임금이 그 폐업의 경기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심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홍보하냐의 문제고. 근데 정부 정책은 잘못됐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해야만 선이고 반대하면 악이다 이래버리니까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뭔가 반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정부 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백운 교수처럼 그 사람 심리를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그냥 숫자만 가지고 또 유럽에서 유럽에서 이미 실험 다 끝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유럽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거기서 뭐 최저임금 운운하시고 소득주도 성장 운운하시는데 그 정책을 갖다가 어떻게 좀 티나지 않게 은은하게 이제 쭉 시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못 느끼도록 그 정책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주도가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앞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라면 깃발 들고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걸 바로 이제 이데올로기처럼 생각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내세웠던 깃발 때문에 그 정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에 목마른 정부나 또는 이제 경제학을 했던 교수들
최백우는 다스베이더에 나서 그 소리 하고 있고, 김상조, 장하성은 이제 실제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사람이나 심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돈 한 번 평생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그냥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로. 장하성 씨 잘 살거든요. 김상조도 잘 사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강남 아파트 가지고, 유학도 갔다 오고 강남 아파트 가지고 돈 튕겨 먹고, 야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잡았는데 강남 쪽은 집이 3배가 올랐어 이러면서 흐뭇해하는 양반들, 이 사람들이 그냥 현 정부 들어와서 그냥 좋게 좋게 정책하다가 이 꼴 난 거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람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또 요걸 하다 보니까 20분이 넘어갔네요. 일단 2분 여기서 끊고요. 조만간 다시 3부로, 오늘 밤 안으로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장국은 정해해장국. 저녁에도 먹고 싶은 정해해장국, 그리고 내장무침. 내장무침 진짜 환상입니다. 이거 밥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도라마 코리아, 도라마 코리아의 그 일들을 한번 보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해준다 광고를. 근데 어차피 뭐 든 사람이 얼마 없을 테니까 막 해줍시다 까짓 거 뭐. 도라마 코리아 광고 저 일들도 보시고요. 가입도 하시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무료입니다 지금. 뭐 저도 돈을 안 받는데 뭐 어떻습니까? 뭐 상관없지 뭐. 그리고 이제 데볼프의 그 가죽 지갑, 가죽 벨트, 이런 것들이 선물하기엔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이든 남자한테 선물하고 싶은, 뭐 선물을 해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게 선물할 만한 게. 근데 데볼프의 가죽 지갑, 가죽 벨트, 그 다음에 명함 지갑, 뭐 요런 거 하나씩 1년에 하나씩 선물하시면요 한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중년 남자한테 선물할 때 3년은 버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냐, 코지 비누, 친환경 비누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만들고요. 또 이제 그 미 정부 기관원이 만들고 있습니다. 코지 비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코지 비누. 그리고 환타님의 책, 환타님의 그 여행기, 상하이, 뭐 중국, 홍콩, 인도, 막 쓰시는 족족, 그쪽에서 사고들이 나고 있죠. 뭐 정치적으로 격변이 생긴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서울도 한번 써보시라라고 이제 권했는데, 그거는 고민을 하고 계신답니다. 안 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몇 개냐 하면서 코지비누, 데볼프, 그 다음에 정해장국, 환타님 책, 그 다음에 도라마 코리아, 이렇게 5개 했네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